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재 씨의 충남지사 공천이 확정되고요. 추대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그거 보니까 심지어 보수단체들까지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충남 도민들 우롱하지 마라. 부끄럽잖아요. 피닉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그 말. 그런데 피닉제가 김종민에 의해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사조 잡는 김종민 이렇게 돼갖고 지금 최근에 피닉제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종민을 내보내라. 야. 김종민 의원이 그 요구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양승조 의원하고 법규영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불사조 잡는 김종민 그런 상황이고 말도 안 되죠 뭐. 큰 인물이랍니다.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올드보이가 아니고 큰 인물이다. 이인재 자체가 사실은 의원님이 부러워하실 만한 표현하면 쓸게요. 관종이에요, 관종. 정치적인 어떤 언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승부한 인물이 아니고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전혀 지역 구민들을 위한 정치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쩔어서 거기 내려가면 충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찍어주다 보니 사실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충남 도지사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안 돼야 하고요. 오죽하면은 보수단체들이 충남 도민 노름한다고 반발하고 나서겠습니까? 네, 근데 이 피닉제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 둘, 셋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의 사람이었잖아요. 이인재가. 그렇게 해서 노동부 장관까지 하지 않았나? 그렇죠, 맞죠.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DJ예요. 그러네. 네. 이거 아주 대통령은 다 떠오른다니까? 노무현 대통령 떠올라. 그 다음에 떠오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 거기서 끝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을 할 때 광주에서 뒤집히는 상황에 이인재가 대부분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해 왔던 바. 네. 이인재는 이 경선은 불합리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네. 그러면서 계속 불복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 그게 그대로 끝이고 머릿속에 그 후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느 시점까지는 정권교체 1등 공신으로서 제가 가방권을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인재? 김대중 이해창이 이제 거기 결정적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때 그쵸. 참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인재 씨. 그냥 이번에 끝내시죠, 뭐.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인재를 필두로 한 이인재, 김문수 등 김태호도 마찬가지고. 네. 김태호 경남.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해요. 김태호가 유학 가려다가 바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네. 김태호는 사실상 알고 보면 임용밖에. 근데 이분이 국무총리 하려다가 그렇죠. 뭐 비리 때문에 그랬었죠.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았죠. 당을 위해서 뭐 내가 뭐 출마를 접는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지만 사실은 뒤에 뭐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김문수는 대표적인 성조기 부대. 이름을 바꾸셨군요. 성조기 네, 부대. 네, 네. 다음에 이인재 씨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탄핵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탈박, 친박들을 청산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물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박근혜와 이명박 가까웠던 그런 인사들을 끌어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근데 이건 전략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사람들을 지워야 전략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렇게밖에 전략을 못 세우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 그래도 적금이 얼마 있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적금을 보면 이런 사람들밖에 못 불러내는 거죠. 적금? 네, 적금 들어놓은 게 그러니까요. 14%.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더 나아. 네, 마일리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배현진, 기란영 뭐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플러스 보궐이 국정농단 플러스 방송 적폐 이렇게 됩니다. 이인재만 해도 저는 시정일관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김문수는 말할 것도 없죠. 김문수는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 하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전에 막상 나오면요. 홍준표의 전략 없음을 다시 한번 차라리 서울시장이나 충남시장 같은데 젊고 푸릇푸릇한 분들을 출마를 시키는 게 나은 게 그러면 선거전에서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슈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순간 표의 확장성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민 시민입니다. 경기도민?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예. 경기도지사 출마한 건 아니니까 경기도민신문 기자 질문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DJ를 보면요. DJ가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했잖아요. 그때 김민석 나이가 38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파격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되게 노후화되어 가는 거죠. 올드보이. 예. 그거는 저는 정치의 이런 노후화는 단지 이렇게 크게 보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인물 발굴에 굉장히 좀 게으르다. 이게 전체적인 거죠. 그런 지금 흐름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저금 들어놓은 게 14%. 얘기하신 성조기 부대 14%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미에 맞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올드보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네. 사실은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네. 소통 잘하는 60대, 70대도 계세요. 정치인 중에. 나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그 젊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여성 의원들 가끔씩 설화 일으키는 그런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올드보이구나, 올드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고령임에도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셔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 요거 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이제 디테일한 여러 가지는 못 하시겠지만 SNS가 팟캐스트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다면 이 생각은 난 지금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때 인터넷 홈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한돼 있었고 안타까워요 진짜.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 그 어떤 그런 탄압의 국면에서 SNS로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알려냈다면 네. 언론들이 집단 이지매로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올드보이라 함은 생각의 고루함 권위주의. 왜 실제로 이인재나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성향을 보면요. 딱 그거잖아요. 당신 누구요?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이런 것들이 네. 완고하게 권위주의 같은 게 배어있는 말은 진보 정당 출신이라고 하지만 제가요. 네. 올드보이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 얘기해 볼까요? 우선 뒷짐지고 있어요. 늘. 저도 뒷짐지고 이렇게. 가끔씩 있는데. 아니 늘.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입술 끝이. 그 이모티콘으로 말하면 화났다 짜증난다 이거. 네, 그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웃지 않아요. 웃음, 미소가 없어요. 웃으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올드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제가 방송위원회에서 일할 때도 봤고, 국회에서도 봤고, 그 아주 몇 가지 그 문화적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차 탈 때, 절대로 문을 여시지 않아요. 누가 열어줘야 차 타요. 그 다음에 비 올 때 우산 절대로 안 들어요. 누가 옆에서 들어줘야 돼요. 가방 모찌가 꼭 필요해요. 올드보이. 그러려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게 제 머리에 올드보이예요. 의원님 아니시잖아요. 지금 수행실장을 심기 경호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보다 제 가방은 들어줄 수가 없어.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남자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도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살짝 예전의 권위주의가 남아있는 분들이 몇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시대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게 마음속의 권위를 없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행동으로부터의 권위를 없애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스스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대에 군림하는 정치의 모습 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이인재, 김문수, 김태호를 추천하는 행태가 권위적이에요. 그렇죠. 저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국민 의사를 물어봤나요? 당원 의사를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는 진짜로 권위적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공천에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오죽하면이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걸 피치 못할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막 나고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이 사람들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망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 갈 곳이어야 되는 그 당들이 이런 식의 행태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 부끄러워 안 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싫어했던 사람도 좋은 말 몇 번 듣고 좋은 말 몇 번 하다 보면 진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지지율의 고착 상태가 정말로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를 김문수를 냈다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세훈이 나왔다면 안철수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홍정욱이 나왔다? 안철수 못 나와요. 이미지가 완전 겹치잖아요. 캐릭터가 겹친다. 네. 그러면 반드시 홍정욱이 2위 해요. 근데 지금은 김문수가 나온다 그럼 100% 안철수 출마죠. 구도상 예, 그렇거든요. 2등. 2등은 그냥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겠어요? 선거가 어떤 프레임으로 가느냐라고 보는데 민주 세력의 분열로 보느냐 아니면은 야권 보수 세력의 분열로 보느냐인데 네. 안철수의 포지셔닝을 이쪽에서는 완고하게 보수로 몰아야 되죠. 그래서 그쪽 표를 갉아먹게 해야죠. 안철수는 기대고 있는 게 이제 총선과 대선 때 그래도 수도권에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다는 것을 갖고 지금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대선 때도 서울 이겼으니까. 네, 그 서울 이긴 것을 믿고 뛰어드는 거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짱 보고 있었던 건 자유당 후보가 누가 되냐 본 거죠. 근데 지금 출마를 결정한 시점은 되게 자유당이 4명이나 되는 후보들을 다 물색하다가 다 안 한다고 한 시점에 결정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문수 카드를 내민 게 사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버린 카드다.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게 그래도 제1야당인 것이 나중에 레이스를 포기할 수 있겠냐. 시장 후보 레이스를.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한 카드이긴 하잖아요. 근데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하죠. 적어도 김문수는 내가 이길 건데 단일화 할 필요가 없죠. 김문수 쪽이 포기하게 만든다. 예, 근데 그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포기 안 할 거니까 15% 이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겠죠. 근데 15%는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 못하는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라는 건 굉장히 힘든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 리스크는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잃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주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단일화 못한다. 네, 저는 단일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씨는 이제는 보수 쪽 후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상호가 못하게 만든 거죠 이번에. 이번에 네. 우상호 안철수 논쟁에서 결국 우상호가 머리가 좋은 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연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인들은 네. 또 그게 언제 뒤집을지도 몰라. 뒤집으면 리스크가 더 따르는 거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딱 하나 지속적으로 논리를 가져온 게 있어요. 지난 대선부터. 국민에 의한 단일화. 국민이 단일화 해주실 거다. 이건 여론조사를 계속 해갔는데 안철수가 한 20% 나오고 김문수는 5% 나온다. 이런 경우 그냥 기부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즉시 자유한국당은 그때부터 소멸이 시작되는 거죠. 서울시장 후보 못 내면 그 정당은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한명숙 총리 서울시장 나왔을 때 노회찬 후보가 뺏어간 표 때문에 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회찬을 후보로 안 내면 민노당이나 정의당이 당으로서 유지가 안 돼요.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몇 개월 전에 거론됐을 때 저는 보궐선거 나갈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질 거야라는 그 예상 속에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안철수와 김문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에 가깝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나왔다. 예,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못 찾다가 결국 김문수를 냈다. 요게 가장. 그러면 일단 그렇게 정리하자면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하기는 힘들 거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일단 완주를 했는데 그들도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엄청 낮다는 걸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우리가 단일화 많이 해봤잖아요. 단일화하면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단일화했을 때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단일화의 추동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 한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수가 얄팍한 게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표가 좀 그래도 나온다라는 생각하에 그거는 이제 야권이고 민주 세력일 때 전제라고 생각해요. 네. 중도가 물론 안철수를 많이 찍었다고 치지만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7년 전에 양보했다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언론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러면 보수하고 민주 세력 쪽의 표를 어중간하게 다시 중도로 포지셔닝하면서
그때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차례 아니야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밀다 보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진짜로 믿는 그런 구석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푸나님이 얄팍하다는 걸 어. 전제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고 저 사람이 컨텐츠가 꽤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어떤 전제가 민낯이 계속 보여지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본 표를 가져가지 못한 상태로 완주를 하면 심한 경우에는 김문수보다 표가 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김문수는 아마도 그 성조기 부대라고 한 푸나님이 성조기 부대라고 한 그 집단을 계속 결집시킬 거예요. 예, 그럼 그게 14, 15%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보수 중에 일부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지. 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박근혜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지. 이런 그룹이 다 모여서 저는 뭐 한 20% 가까이는 득표하지 않을까? 완주할 경우 김문수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철수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에 지면 안철수의 정신승리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당의 세가 약하니까 내 실력이랑 상관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3위밖에 못했어, 2위밖에 못했어가 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미는 건 그래도 나는 당을 위해 선당우사했다. 최소한 서울시장 후보는 내가 나가줌으로써 나는 희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지방선거 대패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될 거고. 지방선거 대패하면 유승민이 책임지고 대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안철수가 대표를 하겠죠. 그리고 안철수가 대표를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을 흡수하려고 하겠죠. 정계 개편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 있을 재보궐선거. 네. 내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내년에 있을 4월이나 11월 달에 재보궐선거 정도에 출마하는 그런 전략. 근데 그 사이에 원내 교섭단체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뿔뿔이 터질 거고 지금 아마 그 불씨를 갖고 있더만요. 공천권이라든지. 그렇죠. 어.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당이 재편되면 그때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내 일이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이제 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정계 개편을 촉진시키죠. 이 상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 상태로 나 국회의원 못 돼. 그럼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욕망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민평당이나 바미당에 안 가고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지금 그 마법의 반지가 돼야 되잖아요. 공천이. 네. 근데 전혀 효력이 없는 반지만 그냥 달랑 주려면 그 공천을 누가 받아요.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재밌어요. 아, 재밌고요. 저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심하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추미애 대표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돌아보면 추미애가 다 옳았어. 알겠습니다. 위수령부터 시작해서 주대응. 미투대요. 이닛 미애 콜라보. 오늘 제가 제주 4.3과 관련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잘할지 사실 몰랐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문재인 찍자라고 말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네. 지금쯤 되면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말 나올 시기잖아요. 1년 지나면. 그렇지. 막 요 1년 즈음 되면 뭐 내 손가락이 어쩐네, 내가 내 눈을 찔러내. 어머 세상에. 1년 동안 70%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허덕이는 건 처음이에요. 사상 최고라고 하죠. 네. 취임 1년차 4.3분기 지지율 70%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10%가 높은 수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직 인기가 있으면 YS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덕균 작가라고 제가 기억납니다. 어머 이름까지 천재다 천재. 에이, 별 말씀을. 친구예요 혹시? 훨씬 나이 많이 드셨죠, 저보다. 자, 감사드리고요. 행복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우라, 그 도움으로 밖에 나가서 최소한 나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다. 어머 전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이. 왜요? 저 친문 실세라고 그래요.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좋은 세상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네.